데이터 세상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배민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빠르게 5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5월) 모의고사입니다. 지난 8일 고3 수험생들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모의고사를 마무리했죠. 네, 이번 모의고사는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시험이었는데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수험생들이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 총평과 등급 컷 예측, 해설 강의를 활발하게 공유하면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는 3월, 4월 모의고사보다 실제 수능에 더 비슷한 유형 그리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 실력에 맞게 시험 전략을 수정하고 점검하는 본격적인 기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5월 모의고사는요, 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고사와 다르게 시, 도 교육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키워드에 올랐다는 걸 보면 이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했을까요? 네, 국어 영역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서요. 학생들이 무난하게 시험을 치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에서 난이도가 높아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5년 전인 2021학년도부터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어떤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상대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저 때랑은 다르게 우리 나 때랑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육 과정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도입으로 고등교육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혼란도 커졌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정해진 시간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학생 중심의 학습이 가능해진 거죠. 마치 대학처럼 자기 진로나 관심사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택 과목의 중요도는 커졌는데요. 반면 선택 과목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가 대학교처럼 변해가는 최근의 입시 현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이상용입니다. 뽀빠이 아저씨의 이름이 보였네요. 네,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자리 잡았던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가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9일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쓰러졌다고 전해졌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용 씨의 건강 상태가 최근에도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방송을 향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용 아저씨가 이름을 날리게 된 건 KBS의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유쾌하고 따뜻한 진행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거기다 뽀빠이 아저씨라는 애칭을 얻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80년대, 90년대를 아울렀던 군인 위문 프로그램 우리 우정의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보다 익숙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용 씨가 어린 시절에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8개월 만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건강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생전에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했다죠. 네, 이상용 씨는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를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방송 초창기 전세금 600만 원으로 살던 이상용 씨는 수술비 1,800만 원을 직접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후원 활동에 나섰는데요. 한국 어린이 보호회를 세우고 600명가량의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네, 비부가 전해진 이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어릴 때 뽀빠이 아저씨 덕분에 힘을 냈었다. 혹은 군대 있을 때 우정의 무대 보면서 정말 힘이 났는데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각 세대 팬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꺼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이 권성동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내용을 겪었죠. 네, 당내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권성동 의원이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잘 안 되자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단일화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다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미루는 건 책임 회피다.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는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발언들이 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구글 트렌드 상위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이후 단일화는 결렬되었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전 당원 ARS 투표를 통해 한덕수로 후보를 변경하자라는 안건을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 결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죠. 네, 결국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요. 이를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죠. 네, 이번 사태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이번 상황을 사필 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일종 의원들에게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홍 전 대구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그를 도운 사람들 모두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면서 인간 말종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발언을 과격하게 했는데 이제 사퇴하시고 나서는 발언이 점점 더 과격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 실패와 책임 공방 속에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흐름은 어떤가요? 네,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뒤 진행된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를 넘기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3파전으로 요약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 후보자 선호도의 응답자의 51%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였는데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김문수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20%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1%, 그리고 중도층에서조차 5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선호도가 아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요. 네, 대선 당시 대선 예상 후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한 응답자가 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를 이어 김문수 후보가 19%, 이준석 후보가 2%를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본인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인지 묻는 건데요. 결국 유권자가 체감하는 전반적인 선거 판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당선 예상자로 꼽는 비율이 59%로 김문수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74%가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죠. 그렇군요. 이 단일화 실패 이후 지지율과 당선 예상도에서 국민의힘은 크게 밀리고 있는 기세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선거 판세,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매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컵스 대 자이언츠입니다. 우리의 슈퍼스타 이정우의 활약이 돋보였죠? 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시즌 4호 홈런포를 치면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국 시간 7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요.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로 나와 맹활약을 펼쳤고요. 결국 팀은 영장전 끝에 14대 5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즈전 멀티 홈런 이후 22일 만에 시즌 4호 홈런인데요. 이어 이정우 선수는 7회 1아웃 상대의 우완 불펜 투수 브래드 켈러로부터 중전 안타를 뽑아 12경기 만에 시즌 10호 멀티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짜릿한 경기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정우 선수와 함께 해외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선수의 이름이 구글 트렌드에 올랐다면서요. 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출신의 코리안 빅리거들이 동시에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김혜성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3연속 선발 출장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요. 주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덕에 국내 구글 트렌드에서도 10,000건 이상 검색됐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최근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의 타격 능력보다는 이 달리기 능력인 주루와 수비 능력을 더 높게 평가받아서 다저스에 입단했었습니다. 향후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책을 줄이고 이 수비 완성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국내 활발한 활약을 볼 때마다요. 뭔가 애국심이 뿜뿜뿜 차오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데 글림트 대 토트넘입니다. 이 보데하고 가로로 짝대기가 있는데 이 구단은 독특하게 이름 앞에 짝대기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이죠.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요. 토트넘은 보데 글림트를 제외하고 무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무관의 한을 풀 기회를 잡았습니다. 토트넘은 보데 글림트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4강 1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한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5대1로 앞서면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을 거머쥘 수 있다는 희망을 집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2007년, 2008년 시즌 리그컵 우승이 마지막 우승이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요. 최근에 발부상으로 회복 훈련에 전념하느라고 보데 클림트와의 2차전에서는 결정을 했었죠. 22일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결승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승 진출 포스터를 공유하면서요.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우리의 소니가 우승에 힘을 더할 수 있겠죠? 네,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정말 간절한 우승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07에서 08년도 사이에 우승컵을 잡고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우승컵을 잡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니즈가 딱 교집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글 트렌드, 국내 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키워드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해외에서 궁금해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케이시 민스입니다. 생소한 이름인데 이 이름 때문에 미국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면서요? 네, 케이시 민스는 웰리스, 건강과 행복을 강조하던 의사 출신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스를 차기 보건국장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강 인플루언서가 차기 보건국장이 된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후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 갖춰졌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레지던트를 하다가 중퇴했다고 하던데. 네, 그 부분이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스가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요. 이 보통 보건국장은 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맡았습니다. 그에 반해 민스는 이 정책 분야 경험이 빈약합니다. 게다가 민스의 과거 발언들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민스는 암과 같은 대부분의 질환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와 어린이 백신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문제입니다. 이런 신념과 과거 발언이 논란을 키운 것 같은데요.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민스를 환경운동가, 괴짜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질병보다는 식단을, 치료보다는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케이시 민스. 과연 미국의 보건수장으로 발탁될 수 있을지, 그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로운 시도가 혁신이 될지 혼란이 될지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알카트라즈입니다. 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무서운 교도소잖아요. 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알카트라즈 감옥을 60여 년 만에 재개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에 알카트라즈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재건할 거를 지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알카트라즈가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섬 안에 있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섬 안에 있는 교도소에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알카트라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섬입니다.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운영했던 재소자들의 권리 보장, 후생 복지가 최악인 감옥인데요. 이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같은 악명 높은 중범죄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누구도 탈옥할 수 없어서 법과 질서의 상징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논란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이 부족한 지금 이 알카트라즈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의 엘살바도르 추방을 놓고 사법부와 충돌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라 더욱 논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당 교도소가 복구가 되더라도요, 하루 운영 비용이 다른 교도소의 3배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 복원 발표가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퍼포먼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3위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구글 트렌드에서도 올랐고 해외에서는 200만 건 이상이 검색된 단어인데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전쟁의 공포에서 또 벌벌 떨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인도 군대가 신두르 작전을 시행하면서 파키스탄 캠프 9곳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일 파키스탄은 부니안 알 마루스스 불굴의 벽 작전을 개시해서 드론으로 인도 전역의 여러 군사 기지들을 공격했어요. 이번 두 사건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30명 이상이고 부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랑 인도 사이가 이렇게 날이 선대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4월 22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이날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무장단체가 관광객들에게 총을 쏘며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사건의 용의자 중 2명이 파키스탄 국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도가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일간의 무력 충돌 끝에도 극적인 휴전이 이뤄졌고요. 네, 맞습니다. 10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현지 언론 그리고 AP통신 등을 통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즉시 발표되는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몇 시간 만에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휴전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스리나가르라는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섬광도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인도 정부는 이걸 두고 파키스탄이 합의를 깨뜨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우리는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인도가 휴전 위반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됐고요. 설왕설래를 이어지다가 현재는 휴전이 된 상황입니다. 두 나라는 독립 이후에 75년 넘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설마라고 생각하신 분들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양한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위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2025 교사의 날입니다. 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스승의 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국에서는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는데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를 교사 감사의 주로 지정하고요. 거기서 5월 6일을 교사의 날로 지정합니다. 교사의 날을 맞아서 구글이 산불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학교에 300만 달러를 넘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교사들한테 무료 식사나 할인 혜택 같은 걸 제공했고요. 네, 교사의 날이 구글 트렌드에서 200만 건 이상 검색이 됐는데 근무 환경 개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해준 훈훈한 기부 사건도 있었지만 교권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팬데믹 이후 교사의 80%가 학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거기다 56%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낮은 임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교사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다는 질문엔 4%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참 쓸쓸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스승의 날이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는 날인지 아니면 추락한 교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인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려 1000만 건 이상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새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잇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죠. 지난 8일 교황 선출 투표인 콘클라베 끝에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잇는 프레보스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요. 레오 14세라는 즉위명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더 많이 검색이 된 것 같은데 프레보스트가 6살 때 길 건너 사는 동네 여성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될 거야. 어릴 때서부터 떡잎이 남달랐나 봐요. 네, 이주민 가정 출신인 레오 14세는 사실 원래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완전 다크호스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중도적인 성향이라 파벌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는 유쾌한 조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레오 14세가 추기경으로 서임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거기다 추기경 중에 굉장히 젊은 촉에 속하는 69세의 나이에 교황이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추기경들이 막내에게 교황을 넘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레오 14세의 첫 주일 기도가 있었죠. 지난 11일 레오 14세는 주일 기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지만 미국 중심으로 정부들이 우경화되는 상황을 견제해야 하는데요. 레오 14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탄압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레오 14세의 선출은 북미와 남미,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출신의 첫 교황입니다. 레오 14세가 짊어진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황의 메시지가 국경을 넘고 마음을 이어주는 진정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데이터 어떠셨나요? 트렌드 속에 숨겨진 진심과 앞으로의 방향성 놓치지 않도록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